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공학 1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차 강의입니다. 기말고사 내용은 지난 13주차 때 이미 광고를 했으니까 그냥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9일이죠.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분간 오픈북 오픈노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차인데 이 마지막 주차 강의 때는 연료전지 중에서 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전체 연료전지 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 제가 자료를 그 14주차 강의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강의와 함께 이거 올려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아주 개괄적인 수준의 자율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걸 보시고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그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은 센서 기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처리 기술, 뭐 인공지능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하고 구동하는 기술. 제어나 구동은 전통적인 우리 기계공학 또 전자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컴퓨터 정보, 그다음에 센싱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는 거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은 10문제라면 한 문제 정도 자율주행의 뭐 센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든가 아니면 센서 중에 뭐 라이더에 대해서 설명하라든가 조금 이따 이 강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문제 정도 낼 거고 이제 90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낼 테니까요. 연료전지 우리 교과서로는 4에서 6장이죠. 4장, 5장, 6장. 7장은 생략해도 되겠어요. 7장은 이제 뭐 자동차 회사들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주로 시험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4장, 5장, 6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전지의 그 6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알칼리 퓨얼셀 두 번째 인산형 포스포릭 액시드 퓨얼셀 세 번째 용융탄산염 몰튼 카보네이트 퓨얼셀 네 번째 고체 산화물 솔리드 악사이드 퓨얼셀 다섯 번째로 고분자 전해질 팸이라고 그러죠.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을 전해질로 쓰는 퓨얼셀. 이 명칭들은 다 전해질을 무엇으로 쓰느냐 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어식 표현을 좀 암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SOFC, FEMFC, MCFC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용어 자체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메탄올, DMFC. FC는 퓨얼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용어로는 이 PEMFC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PEMFC는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음극과 양극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해질이 있죠. 근데 전해질 멤브레인이니까 전해질 막이에요. 막 고체. 그러니까 폴리머니까 액체라고 보기도 볼 수도 있고 고체라고 볼 수도 있죠. 액체와 고체 사이. 예, 그래서 그냥 뭐 고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폴리머이기 때문에 열에 약하다. 그래서 한 80도씨 정도에서 운전을 하는 저온형이 되겠죠. 저온형. 그래서 온도로 하면 저온형이 이 PEMFC, 그다음에 다이렉트 메탄올 FC 이것도 거의 이것도 폴리머를 써요. 폴리머 멤브레인을 쓰니 거의 유사해. 이거 두 가지 저온형. 그다음에 요 알칼라인이나 이 그 포스포릭 엑시드도 이것도 저온형. 고온형은 요거 두 개. 몰튼 카보네이트하고 그 솔리드 악사이드. 이건 고온형. 그래서 고온형은 뭐 한 500도에서 1000도 정도에서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 백금같이 고급 그 촉매를 쓸 필요가 없다. 고온이 되면 이온화가 되니까 쉽게 이온화가 되니까. 그러나 이제 좀 돕기 위해서 니켈이나 니켈 합금 종류의 좀 저렴한 촉매를 이제 쓰긴 써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 저온형 이것들도 한 이제 100에서 한 200도씨, 여기는 뭐 한 80도씨 이렇게 운전이 되고. 그래서 팸FC 같은 경우는 여기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이 있어서 여기에 수소가고 음극으로 아노드 수소가 들어가면 이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누어지죠. 그때 촉매가 필요하죠. 백금 촉매가 들어가서 이제 이온화를 딱 시키고, 전자는 이제 여기 도선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죠. 전자가 넘어와. 그럼 이쪽에 산소가 들어와서 얘하고 만나서 산소 이온이 되겠지? 예? 산소 이온이 돼. 그래서 산소 이온이 되고, 이 폴리머 멤브레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요 수소 이온이다. 양성자 프로톤. 그리고 프로톤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 수소 이온이 이 막을 타고 넘어가서 산소와 만나서 이제 물이 된다. H2O. 이렇게. 이게 전기, 물. 그 다음에 열도 나오죠. 열도 나오고. 뜨거워지죠. 그래서 열 관리, 물 관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요 양성자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요걸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지 캐리어라고 불러요. 캐리어. 차지가 이온이죠. 차지, 전기를 띤 입자, 전하, 일렉트릭 차지, 전하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수소에 해당하는 거야. 대표적인 이제 저온형 퓨얼셀이고 자동차에 쓰고.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이 수소 자체를, 순도 높은 수소 자체를 미리 준비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그 수소 용기가 들어가 있죠. 수소 용기에 아주 순도 높은 수소를 넣고, 산소는 이제 공기 중에 20%가 있으니까 압축 공기, 불러오는 압축기를 가지고 이제 넣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온용, 오늘 이제 고온용 하나만 살펴보면 가장 고온용이 SOFC인데, 솔리드 악사이드. 여기 세 개는 다 액체 전해질이고, 액체 전해질. 이쪽 아래쪽은 이제 고체 전해질이지. 고체 전해질인데, 이 폴리머니까 사실은 좀 약한 고체 전해질이고, 요것만 솔리드 악사이드, 실리콘 계열의 그 고체 전해질을 써요. 그래서 요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솔리드 악사이드 퓨얼셀 같은 경우도 원리는 거의 동일한데, 예, 저기 음극과 양극이 있으면 음극에서 이제 수소가 들어가서 수소 이온으로, 그죠?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눠지죠. 이건 이제 고온에서 100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백금 촉매를 쓸 필요가 없이 저렴한 촉매를 써도 된다. 니켈이나 니켈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을 써서 촉매를 쓴다. 양쪽 다. 촉매는 양쪽 다 쓰는 거죠.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발생한 전자는 도선을 타고 이제 일을 하고, 여기 이제 일을 하고, 또는 배터리로 가서 저장되거나 아니면 모터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음극으로 넘어오죠. 음극으로 넘어오면 이제 음극에서는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가 O2가 들어가서 만나서 O2 마이너스 이온으로 산소 이온이 돼. 이때 이 캐리어는 이것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수소 이온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산소 이온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차지 캐리어가 이제 산소 이온이야.
그것만 달라요. 원리로 볼 때는. 그래서 산소가 넘어가. 산소 이온이 넘어가서 음극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물이 생기겠네? 그러면 H2가 여기서 생겨요. 아시겠죠? 요것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재질이 다르겠죠. 재질 다르고, 요 전해질도 다르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교과서에 고체 전해질 연료전지, 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한번 봐요. 264페이지에 264페이지 화면이 잡혀요? 264페이지 보면은 거기 뭐 3세대 연료전지로 불리는데 팸FC를 4세대라고 하고, 물론 팸FC는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최근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4세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고체 산화물을 전해질로 쓴다. 고체 산화물. 주로 이제 안정화된 산화이트뮴인데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표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 표에 256페이지를 봐요. 연료전지의 전해질 부분을 보면 전해질 부분을 보면 좀 관심 있는 게 지금 고체 산화물이잖아요. 고체 산화물의 전해질을 한번 보면은 뭘로 돼 있냐면 고체 산화물로 되어 있다. 고체 산화물. 솔리드 악사이드인데 그 솔리드가 구체적으로 뭐냐? 와이트리아 스터빌라이스 지르코니아라고 해서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줄여서 그냥 YSZ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지르코니아라는 물질이야. 근데 여기 스터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했어요. 와이트리아라는 거를 첨가시켜서 안정화시킨 지르코니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지 캐리어가 여기서는 산소 이온이 간다. 그 점이 좀 다르겠죠? 촉매는 니켈을 쓴다. 촉매는 니켈을 쓰고 팸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온도는 한 1000도. 팸은 80도. 이것은 한 1000도 가까이 해서 하고, 물론 이거 온도를 이제 너무 고온이면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이제 저온으로 한 500도 정도까지 낮추려고 하는데, 그러려다 보면은 이제 촉매를 다시 백금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금을 일부, 니켈하고 일부 백금을 추가하면서 이제 온도를 낮출 수는 있는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에 그 부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고온이면은 또 장점이 있죠. 고온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금 촉매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이기 때문에 그 LNG라든가 즉 CH4 메탄가스, 또 뭐 CO, 또 이런 그 C가 들어가 있는 탄소가 들어있는 그런 그 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용이해요. 고온의 경우에. 그래서 순도 높은 그 수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런 이제 그 탄화수소계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그런 것만 있으면 그게 이제 고온으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소가 분리되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계질이라고 하지. 리포밍, 계질. 근데 이렇게 아주 고온에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계질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 어? 이런 저 팸FC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소를 어디선가 계질시켜서 좋은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걸 넣어주는 거고, 예, 고온
FC 같은 경우는 MCFC나 SOFC 같은 경우는 그냥 고온이기 때문에 에, 그 수소를 직접 안 넣어도 CH4 같은 걸 넣어도 이제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나머지 것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PEMFC와 SOFC를 썼어요. 이건 자동차용, 이거는 발전용. 몰튼 카보네이트하고 SOFC는 발전용으로 많이 쓴다. 뭐 600도 한 1000도. 그리고 팸은 자동차에 많이 쓰고 다이렉트 메탄올 같은 경우도 이제 소형 뭐 그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지금 연구 중이고. 그다음에 알칼라인, 그다음 PAFC 이 두 가지는 이제 아주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1, 2세대. 그래서 이게 우주선에서 처음 쓰였고 이거는 이제 육상으로 내려와서 병원 같은 데 많이 쓴다.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이 책과 더불어서 이 연료전지의 그 6가지 종류만 잘 이해하고 핵심 원리는 아까 PEMFC와 이 그 SOFC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둘 중에 하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연료전도 자동차 개발 현황인데 이것은 저희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뭐 현대차 얘기 많이 나오고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별로 벤츠, 크라이슬러, 뭐 GM,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심으로 최근에 그 연구개발 현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동차 수소 연료 자동차 부분을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기차, 물론 그 전에 전기전자 개론을 꽤 많이 했고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터하고 배터리 얘기를 주로 했고요. 이제 중간고사 넘어서부터는 연료전지에 대해서 연료전지 자동차 설명드렸고 자동차 구조를 설명드리고 연료전지 구조를 설명드리고 주로 PEMFC 위주로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 그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연료전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연료전지의 주변 기기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미케니컬 파트의 그 BOP를 잘 이해를 하셔서 여기에 뭐 수소통의 압력이 700바다. 그래서 여기 수소를 넣어줄 때 700바를 넣어주면 이거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거의 10바 수준으로 낮춘 다음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 산소도 대기압이 이제 1기압일 텐데 조금 압력을 올려서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전기 한 40%, 그 다음에 열 한 40% 정도, 어?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기 쪽은 이제 배터리로 연결되거나 모터로 직접 간다. 열은 적절하게 식혀준다. 빼내줘야 돼요. 아니면 겨울 같으면 난방용으로 돌렸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열을 이용해서 다시 어떤 그 어, 에너지 하비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열을 다시 뭐 여기 열전 소자를 붙여서 전기로 바꿔준다거나 다양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발전소용이면 그 열이 이제 그 냉난방용으로 들어가니까 발전율을 한 40%, 열 효율을 한 40% 해서 열 병합 발전 효율을 하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용이한데 자동차는 그 열을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쪽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자율주행차를 간단히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이 보셨겠고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자율주행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걸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영어로는 이제 autonomous
vehicle. 자율주행차죠. 이게 이제 차량이지. 자율차. 자율주행. 또 뭐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도 하고. 셀프 드라이빙.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셀프 드라이빙. 스스로 운전하는.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도 하고. 오토노머스 베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말로는 뭐 무인 자동차라고도 하지.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여기서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버가 없다는 뜻이지. 드라이버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인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카, 오토노머스 베이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스스로 운행을 하는 거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한다. 이게 미래형 자동차죠. 미래형 자동차.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처음 우선은 이제 환경을 인식해야 되겠어요. 환경,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지. 우리는 지금 운전자가 다 주변 환경 인식하면서 운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하려면 거기 수많은 센서들,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들이 필요하겠지. 카메라도 필요하고. 또 카메라만으로 처리 안 되니까 초음파 또는 레이더라고 하고 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레이더라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인식 또 이제 위치 인식 환경 또 위치 인식 그다음 매핑 기술도 필요하고 매핑 또 판단 제어 그 다음에 통신 즉 인터랙션 이 융합 기술이죠. 융합 기술 굉장히 많은 융합 기술이 필요하다. 요 인식하는 거는 주로 이제 센서가 하겠죠. 센서들이 할 거고 매핑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돼.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할 때 소위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같은 게 필요하겠네. AI 빅데이터 플러스 AI 이게 판단할 때 AI가 필요하겠죠. AI 여기는 빅데이터라고 하고 판단 및 제어 그 다음에 통신 인터랙션 그러니까 자동차 혼자 간다기보다도 주변에 상호작용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봐. 무인차들이 여러 대가 가는데 서로 간에 차와 차끼리도 통신을 해야 될 거고 차하고 어떤 관제탑이 있으면 관제탑하고 해야 되고 또 그 신호등하고도 통신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또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걸 인식을 한 다음에 저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물건인가 또 판단도 해야 돼. 예? 그래서 또 세워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다 지금 이걸 운전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을 어쨌든 그 기계가 대신하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만 그동안 이걸 못했던 것은 이제 센서의 정밀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통신 속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통신 속도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제 5G 시대이기 때문에 5G 뭐 6G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점점점 통신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이제 전체 스마트한 드라이빙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